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다시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새벽에는 영하권까지 뚝 떨어졌는데 바람까지 지금 불고 있어서 더욱 춥게만 느껴집니다. 봄이 올 때까지 이 추위가 좀 시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인 전모 씨가 숨진 채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가 그 유서 내용 중 일부를 단독 취재했습니다. 측근들에게 인간성을 기르게 하라라는 당부, 충고, 비판 그런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측근들에게 인간성을 기르게 해달라. 과연 숨진 전모 씨가 남긴 이 유서 일부의 내용은 어떤 의미일까요? 잠시 후에 다뤄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 남긴 유서. 오늘 저희 동아일보는 단독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유서의 내용 일부를 취재한 건데 측근들에게 인간성을 길러달라라는 취지의 말이 적혀 있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정치 그만두라라는 조언도 담겼다는데 어떤 뜻인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파산. 깜짝 놀랄 만한 소식에 이 전 세계 금융권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1면입니다. SVB,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실리콘밸리 뱅크, 줄여서 SVB. 이 실리콘밸리 뱅크가 사실상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견디지 못하고 폐쇄됐습니다. 뱅크런이라고 하죠. 현금을 다 대규모로 빼가는 겁니다. 48시간 만에 결국 폐쇄됐습니다.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급체 등락 등의 사태에 대응하려다가 자산 277조 원 규모의 은행이 순식간에 붕괴를 한 겁니다. 전 세계 금융권들은 277조 자산 은행의 순식간의 붕괴를 보고 모두 경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여파가 우리나라에 줄 영향을 상당히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원망. 한국일보 6면 기사입니다. 유족과 지인들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냈다. 장례를 취재한 한국일보 기자가 장례식장에서 직접 유족과 고인의 지인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이재명 무엇을 위해 정치하냐라며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냈다라고 한국일보 기자는 이 장례 분위기를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전 비서실장, 유족, 주변도 힘들어하는데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냐라며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대표직을 고수하는 것과 관련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고인은 일 열심히 한 공무원인데 시키니까 하지 밑에 사람이 뭔 죄냐라는 억울함도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고인의 조문을 갔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 동안 조문을 위해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일부 유가족들은 조문에 반대하는 입장도 강하게 내비쳤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연포탕. 경향신문 4면 기사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가 선출이 됐는데 지도부 구성과 관련해서 과연 연포탕이 될 수 있냐라는 기사죠. 당직 연포탕, 비운을 얼마나 버무릴까? 국민의힘 대표 취임 첫 주말 공개 일정 없이 당직 인선에 주력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철규, 박성민, 배현진 등 친윤계가 이미 주요직에 전면 배치될 걸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도 김기현 대표가 만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보복. 중앙일보 3면 기사인데요. 함께 보시죠. 오늘부터 한미연합연습, 김정은 주재 군사위 중대조치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속보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속보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대전에 있는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불이 나서 지금 밤샘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시간 넘게 불길이 치솟으면서 비상 최고 단계인 소방대응 3단계도 발령이 됐습니다. 소방관 1명과 직원 10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는데요. 연결합니다. 김태형 기자,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이 공장에서는 아직도 불길이 치솟고 새카만 연기가 온통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 매캐한 냄새가 공장 일대를 휘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10시 9분쯤입니다. 공장 안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8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4시간여 만인 오늘 새벽 2시 10분에는 대응 3단계까지 발령했습니다. 이 대응 3단계는 비상 최고 단계로 인접지역 가용 장비와 인원이 동원됩니다. 140대가 넘는 장비와 750명이 넘게 투입됐지만 이 밤을 꼬박 새고 지금까지 불길을 잡고 있습니다. 해당 공장은 둘로 나뉘어 1공장, 2공장이 있습니다. 이 불이 난 곳은 2공장 중간 지점으로 추정됩니다. 타이어 모양을 만드는 곳인데 이 불이 양쪽으로 번지면서 타이어 40만 개가 있는 물류 창고까지 덮쳤습니다. 이번 불로 소방관 1명과 공장 직원 10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경상으로 분류됐습니다. 여기에 화재가 한창이었던 어제 새벽 0시 53분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9.6m의 강한 바람까지 몰아쳤습니다. 이 불똥이 주변으로 흩날리고 화기가 번지면서 공장 옆에 있는 2,300세대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 주민들은 밤새 아파트로 몰려드는 화염과 잿더미 피해를 봤습니다. 또 공장 옆으로 지나는 경부 고속철도와 경부 고속도로 역시 복사열 피해가 우려돼 일시 통행이 중단되고 우회 운행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 창고가 조립식 패널인데다가 이 타이어 공장 특성상 불에 잘 붙는 물질이 많기 때문에 불 기세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통행이 중단됐던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나들목과 남청주 나들목 구간은 오전 5시 20분부터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멈췄던 KTX 열차 운행도 현재는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론인 출신, 기자 출신의 한신대 김수경 교수, 비대위원 출신의 국민의힘 김연아 의원 나오셨습니다. 부산에서 강한 민주당 재선 의원, 전재수 의원, 법전 들고 나온 정혁진 대표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초대 비서실장이 남긴 유서 내용이 오늘 일파만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 잠시 후에 상세히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전 비서실장이 남긴 유서의 의미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비서실장의 죽음이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냐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는데 입장을 밝힌 지 불과 몇 분 뒤에 유서 내용이 공개되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향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상당히 높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본인을 둘러싼 다섯 번째 죽음. 이번엔 측근입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전모 실장이 남긴 유서, 그 의미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희 동아일보가 단독 취재한 내용 지금부터 보도해 드립니다. 전 실장이 남긴 유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이재명 대표의 전 비서실장 이 전모 씨, 고 전모 씨가 남긴 유서는 총 6장입니다. 6장 중 첫 장에는 이 대표를 향한 심경, 그 심경이 담겼습니다. 이 대표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초기에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대표님과 함께 일한 사람들의 희생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본인 책임 다 알고 있지 않냐. 주변 측근 잘 관리하시라. 측근들 진정성 있게 인간성을 길러달라. 저희 동아일보가 취재한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기존에 알려졌던 정치 내려놓으라라는 내용 말고도 더 나아가서 주변 측근을 진정성 있게 인간성을 길러달라라는 일종의 원망, 비판, 당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지는 내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김연아 의원님, 정치 내려놓으시라 어떤 뜻입니까?
글쎄요, 저도 이 유서의 내용을 딱 전에 듣고 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정치인을 그만두시라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됐고, 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이거는 정적 제거다, 정치 보복이다라는 것으로 응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했던 많은 일들이 시장에게 보고됐다라고 하는 정황과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측근들도 그런 것 때문에 기소되고 조사받는데 문제는 핵심 키를 쥐고 있는 마지막 인허가의 책임자였던 이재명 대표만 아니다, 모르다라고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으니 이것에 대한 명분을 가져가는 방법은 전부 다 정치 보복이다, 정적 제거다라는 거 갖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가장 힘들겠습니까? 그 지시에 의해서 일을 했던 그 밑에 사람들이 다 모두 힘든 거죠. 저는 전 비서실장의 이 그만 정치를 내려놓으시라는 거에는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질 부분은 인정하고 책임지시라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김수현 교수님,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측근들을 잘 관리하라. 진정성 있게 인간성을 길러달라. 라고 했는데 이건 뒤집어 보면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 고인이 볼 때 이 대표의 어떤 정치적 측근들이 진정성도 없고 인간성도 없다. 이런 비판입니까? 그렇기 때문이니까 진정성 있게 인간성을 길러달라. 이 비판, 당부 복잡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와 또 측근들 인성교육을 잘 시켜달라는 취지의 이 말이 되게 맞닿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왜 정치를 내려놓으라고 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물론 지금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에 대한 압박으로 사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고인의 입장에서는 검찰도 검찰이 무서울 수 있지만 민주당이란 조직도 저는 무서웠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에서 내려오면 민주당이 동원될 이유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밑에 사람들이 모든 죄를 안고 가라는 그런 식의 무언의 압박 같은 것들이 없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인이 어쩌면 검찰과 싸우는 것도 무서웠겠지만 민주당이라는 조직과 싸우는 것도 되게 두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치 내려놓으시라. 즉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무죄에 대해서 다투시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조언이었을 것 같고요. 그 말은 즉 측근들이 어쨌든 이게 무언이든 아니면 어떤 유형의 압박이든 이 돌아가신 분에게 굉장한 어떤 압박을 주지 않았을까. 물론 추정입니다만 측근들이 뭔가 이 고인이 되신 분에게 압박을 가하고 괴롭게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측근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왜 측근들 관리를 잘해달라, 측근들의 인성을 관리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겠습니까? 그 말은 민주당이라는 조직이 너무나 두려웠고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인물의 측근들이 자신에게 이렇게 저렇게 죄를 당신이 안고 가십시오라는 식의 어떤 무언의 압박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고는 왜 유서에 이런 절절한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목을 두고 오늘 동아일보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성남FC 수사 등에서 이 대표의 측근 그룹이 전 씨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전 씨가 섭섭함을 느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라고 동아일보는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전재수 의원님, 정치 그만두라. 고인이 유서를 남긴다라는 건 그 내용이 굉장히 고인에게 있어서 절실했다라는 의미일 텐니다. 정치를 내려놓으라라고 하면서 측근들의 인간성을 길러달라. 어떤 의미로 해석하십니까, 전재수 의원님은?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있어서는 안 될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들고요. 일단은 유가족들에 의해서 고인이 되신 분의 유서가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그렇게 지금 돼 있는데 여러 언론을 통해서 아마 유서의 일부 내용들이 주로 문장이나 또는 단어 수준으로 해서 아마 공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유가족들의 공식적인 입장이 유서 공개 반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측을 하거나 또는 예단을 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치권 주변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이러한 안타까운 일을 가지고서 어떤 정치적 공격을 한다거나 또는 정치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는 정쟁의 수단으로 하는 것은 저는 좀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아닌가. 더더구나 그것이 정치권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측근 인성 관리 잘해라라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전형수 씨와 인연을 맺었던 이재명 대표와 관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섭섭함이나 또는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한 어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것들이 아마 그러한 감정들이 좀 드러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검사, 검찰 수사관, 또 실무자들 여러 수백 명이 여러 수백 군데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본다면 국가 공권력, 국가 형사권이 총동원되다시피 해서 받는 수사인데 이것을 개인이 감당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그 과정에서 여러 좀 섭섭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만 이것도 추측이고 예단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기 조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 대표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유서 전체를 저희가 보지 못하고 있고 또 유가족들이 유서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섣부른 예단이나 추측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에 저희도 동의하고 그런 취지에서 저희도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 점 다시 한번 상기드립니다. 유서에서 고인은 이 대표에게 책임이 있는 것 다 아시지 않느냐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이 대표에게 본인 책임 다 알고 있지 않냐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인의 죽음의 소식이 알려지자 이 대표는 나에게 책임이 없다. 검찰 때문이다. 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아니 민주당 내부에서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이 억울한 죽음들을 두고 정치 도구로 활용하지 마십시오.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입니까? 수사당하는 게 제 잘못입니까? 그야말로 광기입니다. 광기.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발언은 유서 내용이 보도되기 전에 나온 발언입니다. 장혁진 변호사님,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유서 내용이 알려지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힌 겁니다. 수사당하는 게 나 때문이냐? 억울한 죽음이 나 때문이냐? 검찰에 미친 칼질 용서 못한다라는 대목이었는데 유서 내용은 이재명 대표 본인 책임 다 알고 있지 않냐라면서 정치를 내려놓으라라는 게 유서 내용이었거든요. 일단은 유서 돌아가시지 않았어도 그다음에 이제 유서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그 고인의 사망이 검찰의 압박 수사 때문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인한테 직접적으로 압박적인 수사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말에 이제 이재명 대표 12월 28일인가 그때쯤에 소환 조사 요구했었는데 그때 안 나가고 해 넘겨서 올 초에 이제 나갔단 말이에요. 그 직전 정도에 아마 한 번 그 전 실장이 나와가지고 이제 수사를 갖다가 받은 건데 그런데 유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 측근들 관리 잘하라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본인의 책임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비서실장이었잖아요. 성남시장 할 때, 그 다음에 당선인 됐을 때 경기도지사,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에서도 비서실장을 갖다가 했고 옛날에 어떤 말이 있냐면 시종 눈에는 영웅이 없다라고 그랬거든요. 옆에서 이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면 사람이 다 그 사람이지 아무리 영웅같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누구보다도 이거를 잘 알고 있을 그 비서실장이 본인 책임 잘 알고 있지 않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갖다가 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내려놔라. 그다음에 또 무슨 말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희생이 더 있을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네. 이게 제가 이제 공소장을 다시 한번 봤어요. 이제 주말이고 해가지고 공소장이 아니라 구속영장 청구서 그 내용 170몇 페이지짜리를 다시 한번 쭉 봤더니 성남시에서 이제 이게 그 결제 라인이 어떻게 되냐면 팀장, 국장, 실장, 부시장, 시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당시 시장으로서 아 이거 내가 한 거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내 지시에 따라서 했을 뿐이다라고 했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훨씬 쉬웠을 거예요. 마음도 부담도 별로 없고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예. 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직업 공무원으로서 그냥 위에서 시장이 정책적으로 결정한 거 그냥 열심히 보좌했을 뿐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시장이 아니 난 전혀 모르는 일이고 나 책임이 없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라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부시장에서 잘라야 되는지 실장에서 잘라야 되는지 국장에서 잘라야 되는지.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더 철저하게 조사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그렇게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나중에 이제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자백을 하든지 자백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재판에서 이제 공소유지를 갖다 하든지 누가 보더라도 최종적인 인허가권은 시장한테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제가 봤더니 구속영장 청구서를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재명, 정진상, 그다음에 전 실장, 고인이 공모해가지고 네이버로부터 제3자 뇌물죄 그 청탁을 하고 압박을 하고 했다. 이런 내용들이 수차례 나와요. 제가 이렇게 다 그 세보니까 제가 계산해서 세본 바로는 한 22번 정도 그 고인의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도 검찰 탓이다, 검찰의 압박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당한 제가 봐도 깝깝했을 것 같아요. 밖에서는 검찰이 이제 공격하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뭐 쌍방울 대북자금 거기에도 이제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죠. 안에서 기댈 거는 이재명 대표하고 그 측근들 뭐 그런 사람들뿐인데 안에서는 외면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책임 전가 같은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 취할 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면이 초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노웨이 아웃이에요. 나갈 문이 없어요. 사람이 섭섭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는 절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더 이상 갈 데가 없구나. 내가 더 이상 피할 데가 없구나.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유서라도 이제 그 쓰고 이제 내가 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인지상정이고 이런 것들이 다 추단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저렇게 그 처신하는 걸 딱 보면은 조금 너무 비정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재명 때문이냐라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 민주당 내부에서도 책임과 관련해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히 전해드릴 텐데 이 대표는 이 죽음은 나에게 책임이 없다, 검찰 탓이다라고 했고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현역 의원이 실명을 거론하며 이 책임이 어떻게 이 대표에게 없느냐라며 이 대표에게 책임을 지라고 촉구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저희 돌직구쇼를 통해서 고인이 남긴 유서의 일부를 보고 계십니다. 이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책임이 없다고 보십니까?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본인의 억울함도 이 유서에는 기재가 되어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공무원으로 주어진 일을 했는데 검찰 수사 대상이 돼서 억울하다. 사건 조작 무섭다. 기본 원칙 맞게 일 처리. 억울하게 연루된 걸 이 대표님도 알고 계시지 않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거짓, 진실을 이길 수 없지만 돈 없는 사람이 너무 어렵다. 한 사람 인생 송두리째 망가지고 집안이 풍비박산이다. 라고 억울함과 곤욕스러움을 여러 차례 토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재명 때문이냐? 정혁진 변호사님은 고인의 수사는 이재명 대표 때문이다. 일정 정도라고 개인적인 견해를 주기도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개인 견해입니다. 과거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분들의 안타까운 죽음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반응들도 오늘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타까운 일이고요. 어쨌든 뭐 명복을 빕니다. 근데 수사라고 하는 게 정말 성역 없이 필요한 부분을 다 했으면 좋겠는데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책임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분이 왜 돌아가셨는지를 모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검찰이 대납 의혹 이상한 분이 지금 안타깝게도 숨진채 가진 분이네요. 어쨌든 망인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복을 빕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강압 수사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언론과 검찰이 나를 죽이려 한다 이러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참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줄곧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왜 내 책임이냐라고 항변을 해온 걸로 보이네요. 김연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왜 이재명 때문이냐? 도대체 이재명 대표의 책임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게 다 내 탓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한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본인이 성남시장 시절 이뤄졌던 모든 일에 대해서 본인은 하나도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는지. 일단 저는 모두가 다 이재명 대표 탓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면서 무리한 여러 가지 인허가 또 후원금, 뇌물 이런 것들 받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고요. 그거상에서 모든 것을 이재명 대표가 부인하기 때문에 저는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상한 얘기를 한 걸 제가 좀 포착을 했어요. 수사당하는 게 제 잘못입니까? 우리가 수사를 당한다고 하지 않아요. 수사를 받는다고 하지. 그러니까 묘하게 지금 말로 본인의 억울함보다는 약간 핀트를 비껴가면서 선동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저는 수사는 죄가 있으니까 받는 겁니다. 혐의가 있으니까 받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수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왜 뭐를 했죠? 시장이 시켜서 한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발언을 하고 이 전 실장의 안타까운 죽음을 소식을 들은 날, 발인이 있는 날 이재명 대표는 장애 집회로 나가가지고 또 굉장한 말을 하십니다. 나라가 지켜주지 못했던 피해자들에게 더 이상 나라 때문에 울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저는 이게 어떻게 들렸는지 아십니까? 이재명이 지켜주지 못했던 측근들에게 더 이상 이재명 때문에 죽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로는 안 들리시는지. 이제는 더 이상 이재명 대표하고 이런 일관된 모르쇠에 정말 반론하는 것조차 지칩니다. 개벨스의 선동 이론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거짓말도 계속 반복해서 하면 진실이 된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최근에 이런 대응을 보면서 그런 괴벨스의 선동 전략을 지금 본인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만큼 정말 진정성도 없고 도대체 뭐가 급하길래 자기를 10년 동안 모셨던 측근이 안타까운 죽음을 선택했는데 그 조문 지나자마자 바로 다음 날 장애 집회 가서 이렇게 본인의 책임은 모르쇠하고 남 탓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치를 내려놓으라는 그 비서실장의 말에는 이 이재명 대표의 이런 비정함에 대한 일종의 억울함, 서운함이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김연아 의원님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 들어봤고요. 이재명 대표는 정치를 내려놓으라라는 고인의 질문과 관련해서는 답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책임과 관련된 이야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책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리라 봅니다. 정치적 책임, 인간적 책임, 도의적 책임, 법적 책임. 전재수 의원님, 이 책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되는 이야기, 당 밖에서 나오는 비판, 여러 가지 의견들 듣고 계신데 전재수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정치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대단히 슬픈 일이다. 요까지 좀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의 조금 전 발언과 관련해서 저라면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저라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게 왜 이재명 탓이냐, 검찰에 미친 칼질 용서 못한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게 낫을 것이다. 전재수 의원의 도직구 발언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고인의 조문을 갔습니다. 6시간 넘게 대기를 하다가 23분 조문을 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정치 내려놓으시라는 유서 내용이 보도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인과 마지막으로 만나거나 연락하신 적이 최근에 언제신가요? 고인이 검찰 조사 한 번밖에 안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받았다고.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전달을 했고요. 유족 중에서는 그 대표님도 힘을 내시고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잘 해달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에서 유족분들이랑 좀 어떤 대화 나누셨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여섯 시간 동안 이재명 대표가 조문을 하지 못했던 이유를 두고도 정치권에서는 설왕설래입니다. 7시간 가까운 시간이었죠. 유가족 중 일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조문 거부를 했다, 처음에. 그런데 오지 말라고 해도 안 올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온 거다 라고 고 전모 씨의 유족 측이 일부가 이야기를 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유가족 등이 초반에 이 대표의 조문을 거부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민주당이 밝히는 지연된 조문은 해명이 좀 다릅니다. 들어보시죠. 조문이 지연된 거는 저희들이 와보니까 진수가 잘 마련이 안 된 상태였어요. 유족 측이 이 대표 조문을 거부했다는 얘기도 있긴 있었는데 그런 건 전혀 사실이 아니죠.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워낙에 경황이 없는 상태였고 한시라는 게 조율이 안 됐더라고요. 저도 와보니까. 그래서 유족 측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표님 오시는 게 맞겠느냐 이런 말씀하셔서 한민수 대변인 측은 유가족이 거부를 하거나 반발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라고 했지만 여러 매체에서 장례식을 직접 취재한 기자들이 전하는 분위기는 한민수 대변인이 밝힌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김수영 교수님, 언론 보도를 통해서 기자들이 유가족들도 직접 만났고 주변 지인들도 만났고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앞서 제가 신문 읽어주는 남자 때 한국일보 뉴스 브리핑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재명 대표를 향한 강한 원망의 발언도 있었다라는 건데 한민수 대변인이 얘기하는 건 전혀 다르네요. 그렇죠. 지금 발언이 뭐였냐면은 유족들이 조문을 거부했다는 얘기가 있는데라고 기자가 묻자 한민수 대변인이 그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반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다라는 진짜 이건 애매모호한 말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자들의 취재에 따르면 뭐 아까 한국일보 기사도 소개해 주셨지만 유족들이 당연히 원망의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전해지기로는 어쨌든 그 돌아가신 분의 유서만 봐도 만약에 검찰의 어떤 그런 압박 수사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문제였다면 그런 내용들이 잔뜩 들어가 있겠죠. 근데 첫 문장이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로 시작된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너무나 경황이 없고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받다가 어떤 심적인 부담과 이런 압박을 못 이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인데 그 직접 관련된 사람이 밖에서 7시간을 기다리면서 조문을 해야겠다라고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저는 살다가 설득해서 조문을 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만약에 유족들이 경황이 없으면 뭐 좀 딴 데 가 계시다가 준비가 됐을 때 오시면 되는데 7시간이나 저기에서 기다려가지고 조문을 한다니 유족들이 정말 저는 너무 무서웠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좀 며칠만이라도 좀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내 아랫사람이 나 때문에 고초를 당하게 한 것 같아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 정도로 얘기를 하고 며칠만 좀 가만히 계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일단 처음 유한기 전 본부장, 김문기 씨 다 돌아가셨을 때 일성이 뭐였습니까? 어쨌든 명복을 빕니다라고 했고 김문기 씨 돌아가셨을 때는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7시간을 기다려서 굳이 유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문을 해야겠다니 이 진정성이 믿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수사받는 게 이재명 때문이냐, 이렇게 돌아가신 게 이재명 때문이냐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발인하는 날 바로 장외투쟁 나가가지고 검찰 수사, 강제징용 이런 얘기 해대니 이걸 지금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정말 저는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는 정작 본인 이재명 대표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유족들이 당연히 이러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수영 교수님 개인 견해였고요. 물론 한민수 대변인은 유가족 중 일부가 이재명 대표님에게 힘내라는 발언도 있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의 아까 저희들이 언급했던 그 책임에 대해서 책임론이 분출을 했습니다. 윤영찬 의원이
거론을 했어요. 10년 넘게 자신을 위해 일했던 사람인데 도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그게 인간이고 사람이다. 라며 윤영찬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강력 비판했습니다. 사실 다른 비명계 의원들은 그간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비판적인 조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은 잘 없었는데요. 이번에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10년 넘게 자신을 위해 일했던 사람이다. 이재명 대표의 아까 그 공개 발언, 이게 왜 이재명 때문이냐 라는 이야기에 대한 반응인 셈인데요. 그게 인간이고 사람이다. 김혜영 전 최고위원도 이재명이 당대표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하다. 이재명 방탄을 이어간다면 민주당이 명을 다할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재명 대표가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게 인간이고 사람이다. 라며 이 대표와 관련한 일로 수사를 받거나 고발이 된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고인이 되신 분이 4분이다. 모두 이 대표를 충직하게 모셨던 이들이다. 단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리고 삶의 이유인 가족을 떠나야 할 만큼 그분들을 고통에 빠뜨렸던 원인이 대체 무엇이냐. 이 대표가 말한 대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이라면 속히 밝혀야 한다. 이 대표 본인이나 주변에서 고인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있었다면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전 씨는 10년 넘게 자신을 위해 일했던 사람, 한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과 연관된 이들의 계속된 죽음, 이런 일은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충격적인 일이며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비극이다. 윤영찬 의원의 글을 있는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 들었던 것처럼 이게 왜 이재명 때문이냐라고 억울해했지만 윤영찬 의원, 김혜영 의원 등은 이게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다. 그게 인간이고 사람이다라고 비판을 한 셈입니다. 정육진 변호사님.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검사를 했으면 되게 잘했을 것 같아요. 그 냉정하고 치밀하고 특히 이제 강력부 검사 이거 내가 이제 조폭을 갖다가 내가 잡아야 되겠다 이랬으면 아주 명검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정치인으로서는 과연 이게 합당한 분인가? 왜냐하면 정치인은 냉정하고 뭐 치밀하고 이게 누구 책임이야, 네 책임이냐, 내 책임이냐, 저 사람 책임이냐 따지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정치인은 제가 봤을 때는 컴패션이 있어야 되거든요. 공감하는 능력. 만약에 저 같으면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 거냐. 저 유족들한테 가가지고 다 내 책임이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나를 위해서 일을 했던 그 전 실장이 저렇게 해서 죽었는데 이건 다 내 책임이다. 그러면서 막 유족 껴안고 그 눈물이라도 보이고 뭐 대성통곡이라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인이.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 탓 아니다, 내 탓 아니다, 뭐 다 검찰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엔 저게 어떻게 보이냐면은 아 나한테 책임이 있으니까 굳이 강변하면서 저런 자리에까지 가서도 자기의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생각들이 민주당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그런 이야기가 이제는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김혜영 그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명을 다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민주당은 JM 립으로부터 벗어나야지 이제 그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정익진 변호사님의 개인 견해였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검찰의 과도한 수사 때문이라는 이 대표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지금은 고인의 죽음의 결과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지는 게 정치인으로서 기본 책무다라고 일가를 했고요. 이 대표와 지도부가 사람이 죽어나간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라는 비판도 했습니다. 당과 대표가 침묵으로 있는 게 적절하다. 검찰 핑계댈 일 아니다. 이 기사에선 한 민주당 수도권 초선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죽은 사람들에 대해 아무런 도의적 책임감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것들은 명백한 본인의 책임이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태는 당과 대표가 분리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당대표의 일을 왜 민주당이 책임지느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 삼선 민주당 의원은요. 이런 비극적인 문제조차 진영 논리화되는 것이 안타깝다. 이번 문제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 가지고 이제 많은 이제 민주당 분들이 이제 뭐 SNS를 통해서 또 언론을 통해서 입장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저의 정치적 입장은 이겁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고 발생해서도 안 되는 일이 생겼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또 뭐 인간적인 입장 표명이나 이런 것은 뭐 가능할지는 몰라도 이것이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또 정치적으로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예단하기 어려운 말씀을 함부로 드리는 것은 좀 돌아가신 분이나 유가족 분들에게 예의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은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재명 때문이냐, 수사당하는 게 내 잘못이냐라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 이 대표는 이 같은 사퇴론을 사실상 일축했습니다. 친명계 의원들도 강하게 이재명 대표와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입만 열면 대표 공격, 사퇴 주장할 거면 탈당부터 하라.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 이 대표 민주당의 방파제 역할이다. 검찰의 정방위적 공격을 막고 있어 파고가 넘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철험의 소속 황운하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서 검찰 직접 수사권 완전 폐지 말고는 답이 없다.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힘드셨냐? 라고 입장을 비치고 있습니다. 김은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까 윤영찬 의원이 한 발언이 되게 센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센 발언이죠. 예, 사람도 아니다, 인간도 아니다. 저는 점잖게 할 수 있는 욕 중에 최고 수위가 아닐까 싶어요. 예.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저는 정말 이게 정치인다운 양심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말의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 이 대표가 표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건 저는 정말 정치인들이 자기 양심을 저버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게 지금 어떤 두 진영 간의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자기 측근들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도 안타까워하지 못하고 도의적 책임을 지는 말을 하지 못하면 당대표로서 대외적인 어떤 메시지의 진정성을 국민이 믿겠습니까? 자기 측근에 대한 죽음도 아파하지 못하는데 일제징용, 한남동, 이태원 사건 피해자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요구하고 가슴 아파한다는 말에 어느 누가 공감을 하겠어요. 저는 민주당의 문제는 이 이재명 대표의 뭐 법적 책임 이걸 떠나서 이 메신저에 대한 신뢰성이 사라진 것, 이것은 정말 정치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김혜영 의원이 이 정도면 민주당이 명을 다한 것이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결국 저는 이제 민주당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로서의 대표성, 진정성 이미 신뢰에 금이 갔고 저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강력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가 연속되고 있어서 섬뜩한 느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대표로서 과연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많은 심사숙고가 필요하지 않겠네요. 이재명 대표는 주변에서 여러 사람이 죽어도 단 한 번도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진 적이 없습니다. 이 무서운 비극을 끝내야 할 사람은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대표님의 정치적 생명이 5분의 생명보다 중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라와 국민을 책임지겠습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부인했고, 김문기 씨가 유명을 달리한 것과 관련해서 진술을 해야 하기로 마음을 바꿨다라고 한 언론과 인터뷰한 바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게 이재명 때문이냐, 검찰에 수사당하는 게 이재명 때문이냐라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을까요? 이번엔 유동규 전 본부장입니다. 네, 어제 전 비서실장 사망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안타깝고 비통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좀 책임질 건 책임져야 되는데 본인은 항상 뒤로 물러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재판에서 심적 고통 심하다고 하셨는데 어저께 그 이야기 듣고 거의 잘 못 자고요. 마음이 좀 많이 안 좋더라고요.
비서실장님에 대해서 좀 뭐 기억하시는 것도 교류가 있거나 하진 않았고 그냥 지청 갔을 때 혹은 이제 도청 갔을 때 좀 마주치고 예, 인사하고 그랬던 게 전부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 책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이른바 사퇴론을 일축했습니다. 정치 행보에 나선 거죠.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지도부와 친명계 의원들은 이게 어째서 대표 탓이냐. 대표를 향해 사퇴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친문, 친노, 비명계 민주당 의원들은 인간적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 여러분들은 이재명 대표의 이 대표직 사퇴, 정치적 책임과 관련한 대표직 사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이 여론조사를 저희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주제 만나보시죠. 훼손된 부모의 인용. 이재명 대표가 후손들도 모르게 누군가 조상의 묘에 글씨를 새긴 돌을 묻어놨다라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어떤 일인지도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저희들이 첫 번째 이야기에서 나눴던 이야기를 관통하는 큰 화두는 책임입니다. 책임. 과연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함에 앞서서 이 책임과 관련해서 이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새롭게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직접 대형 미디어월에서 나가서 여러분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돌직구쇼의 대형 미디어월에서 최신 여론조사 결과 오늘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건 이재명 대표의 책임과 관련된 여론조사입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행사, 다시 말해서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실시됐는데요. 함께 보시죠. 글로벌 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 과반을 훨씬 넘는 57.3%는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건 비단 불체포 특권을 행사해야 한다,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다시 말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어서 상당히 정치적인 논란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가 57.3, 반면 구속 수사가 필요 없다라는 것은 39.0%에 그쳤습니다. 두 번째 여론조사입니다. 이번엔 질문을 달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퇴에 대한 여론조사입니다. 대표 사퇴 동의 여부예요. 40.3%는 매우 동의한다라고 답했고요. 16.6%는 다소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하느냐와 관련해서 56.8%, 과반은 훨씬 넘는 56.8%는 사퇴해야 한다라고 답을 한 겁니다. 반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21.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가 20.1%, 합치면 41.4%는 이 대표가 사퇴 안 해도 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두고 41%나 대표 하라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사실은 과반을 넘는 훨씬 많은 사람들은 사퇴를 하라라고 요구하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하고 있겠죠. 전재수 의원님. 어찌 보면 오늘 곤란한 질문을 계속 드려서 제 마음도 전재수 의원님을 향한 제 개인적 마음도 편치는 않은데 사실은 여러 여론조사에서 공이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사퇴할 생각 없죠?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여론조사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아마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여론하고 크게 이제 다르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보면 또 이 결과하고는 완전히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과 민심이 상당히 정반대 방향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 그래서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러니까 이게 진퇴가 굉장히 좀 선택을 하기에 어려운 그런 이제 난처한 상황이 이제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아마 이것이 시간이 좀 지나면 하나의 여론의 흐름으로 아마 만들어질 겁니다. 지금은
여론조사가 조금 들쑥날쑥하고 또 결과에 따라서 또 서로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커다란 여론 흐름이 좀 형성이 되면 그 흐름을 보고서 좀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지금은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아마 이 초대 비서실장의 죽음과 전모 씨가 남긴 유서 내용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아까 들었던 그 답변 이 부분이 여론조사에는 아직 포함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김수영 교수님 맞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라는 게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적 지형이 완전히 지금 양분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어떤 객관적인 어떤 국민들의 집단적인 어떤 생각들을 묻기보다는 민주당을 지지하면 특정 대답을 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면 특정 대답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라고 사실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사실 대표직을 사퇴해야 되냐 마냐 이건 정치적 판단이기 때문에 국민한테 물을 수 있는데 저는 여론조사 기관에 좀 불만이 있는 게 뭐냐면 구속 수사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는 사실 여론 재판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런 건 사실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구속 수사가 필요하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이 판단해서 구속 수사를 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여론 조사를 해서 몇 %는 구속이 필요하다고 하고 누구는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꾸 이런 게 여론 재판을 통해서 결정될 수 있는 사안처럼 호도된다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어떤 질문을 할 때 정치적 판단 그리고 국민의 민의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물을 수 있지만 이렇게 법적으로 그리고 어떤 여론 재판에 오히려 휘둘리면 안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묻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예, 다양한 의견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성남FC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렸던 초대 비서실장 전모 씨도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등과 공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쪽 입장은 어떨까요? 성남FC 공소 유지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수사의 큰 줄기가 바뀔 건 없지만 수사팀도 심리적 타격은 받았다. 전치 증언 없이도 다수의 증거는 확보된 상태, 공소 유지에는 문제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제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쨌든 성남FC 의혹과 관련된 수사인데요. 네네. 제가 봤을 때 이제 구속영장 청구서 주말에 다시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전 실장이 관련된 부분은 그때 이제 그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대장동 위례 그다음에 성남FC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는데 전 실장 관련된 부분 딱 하나예요. 성남FC. 그것도 성남FC 관련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그다음에 푸른위례 이렇게 4회사가 문제가 됐는데 그중에서도 네이버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규정이 저희 그 청구서에 되어 있냐면 이재명, 정진상 그다음에 전 실장 뭐 몇 명이 이렇게 공모해가지고 네이버로부터 그렇게 제3자 뇌물을 받았다. 그 성남FC에 뇌물을 주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저분이 살아 계셨으면은 아마 그 공범으로 기소가 되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그 밑에 있던 팀장도 이미 그 불구속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은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제 또 검찰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적, 인적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뭐 회의록도 있고 보고자료도 있고 그런데 보고자료가 성남시청에서 왔다 갔다 한 보고서뿐만 아니고 각각의 회사 있지 않습니까? 두산건설, 네이버 이런 등등의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막 왔다 갔다 했던 내부 공문들까지도 다 확보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메일도 있는데 제가 그 주목해서 본 건 뭐냐면 이재명 당시 시장이 성남FC 대표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대요. 그런 것까지 증거들이 차고도 넘치기 때문에 전 실장이 이렇게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건 굉장히 그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기소와 공소 유지와 그다음에 이제 뭐 유죄 판결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공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검찰은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고 김문기 씨도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번 주 금요일 고 김문기 씨와 관련해서 두 번째 재판에 이재명 대표는 나가야 합니다. 17일 선거법 위반 혐의 두 번째 재판 출석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 첫 재판 당시 성남시 공무원만 2,500명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나 안다고 할지 모른다고 할지 기준도 없다 혐의를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 변호인단의 변호 전략도 있을 텐데
안다고 하는 것과 모른다고 하는 것에 기준이 없다라는 일종의 반문인 셈이죠. 그런데 제가 변호사라면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불리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판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변호인들이 판단을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판사가 요구한 건 뭐냐면 객관적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허위 사실인지 여부인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과연 김문기 씨랑 이재명 대표가 같이 골프를 쳤느냐. 그다음에 이제 유동규가 이야기한 것과 같은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느냐. 그다음에 이제 김문기 그 당시 이제 팀장이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것들을 갖다가 확인을 갖다가 하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은 그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몰랐을 리가 없겠네. 또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해도 뭐 그 정도 가지고 사람을 알지 모를지 모를 수도 있겠네. 이 판단은 그 판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변호사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건 이러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판사가 판결을 한 데 있어서 판단에 변호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아는 대부분의 그 재판부들은 그런 이야기하면 오히려 그 면박에다 대놓고 그 변호사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는 굉장히 좀 궁색하다는 이야기가 들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처장을 알았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전에 방송에 아직도 떠 있는 방송에서 나는 김문기라고 하는 사람 하위 직급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성남시장일 때는 전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지금 법정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지가 않은 거 아닌가 저는 제 경험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정익진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 견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과연 이 공직선거법상의 책임을 질 만큼 안다와 모른다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변호 전략이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부모의 산소가 훼손됐다는 사실을 SNS에 올렸습니다. 근데 이걸 두고도 당 안팎에서 말이 많습니다. 일단 어제 이재명 대표가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부모 묘소의 훼손 사실을 SNS로 전했습니다. 봉분 사방에 돌덩이가 묻힌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 돌덩이에는 한자로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날생, 밝을 명 등 한자 3개가 적힌 돌이 있었다고 해요. 한 글자는 기 또는 살로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이 내사에 착수를 한 상황입니다. 이 대표는 SNS에 질문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봉분이 낮아질 만큼 봉분을 꼭꼭 누르는 것, 가로 열고 봉분 위에서 몇몇이 다지듯이 뛴 것처럼 괄호 닫고는 무슨 의미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요. 흉측한 사건입니다. 누군가가 악의적인 의도로 그랬다면 명백히 있어서는 안 될 범죄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의 이 글에 이재명 대표가 댓글을 달기도 했다는데 함께 보시죠. 자세한 의미를 알고 싶다라고도 댓글을 달았어요. 몇몇 이 패친들은 패가 망신 저주의 의미다. 부모님까지 능욕당하시니 죄송하다.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반응 중에서도 이런 게 있습니다. 부모님 묘소입니다. 의견을 들어보니 일종의 흙주술로 무덤 사방 혈자리에 구멍을 파고 흉물 등을 묻는 의식으로 무덤의 혈을 막고 후손의 절멸과 폐가 망신을 저주하는 흉매라고 합니다. 저로 인해 저승의 부모님까지 능욕당하신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묻고 이재명 대표가 일정 시간 이후에 답변까지 달아준 상황입니다. 자손 입장으로서 황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전재수 의원님, 누가 그런 겁니까 도대체? 글쎄요. 일단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니까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는 돌멩이에다가 저는 한자를 쓴 것은
좀 명백하게 의도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 더더구나 남의 부모님 무덤에까지 가서 돌멩이에 한자를 적는 것은 다분히 무슨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 우리 정치가 정말로 건널 수 없는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죽으라고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발언, 하지 말아야 될 행위들이 있는데 저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뭐 어떤 일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저런 일만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정치가 조금 더 좀 톤 다운되고 좀 격화되지 않기를 이번 일을 통해서도 좀 바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김연아 의원님, 일단 이재명 대표가 저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누구든 굉장히 좀 황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자손 입장에서. 아니요, 근데 기분 나쁘죠. 이경 부대변인 얘기 들어보니까 저 사진이 2주 전 사진이라고 하는데 민주당 안팎에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2주 전의 사진인데 어제 그러니까 월요일 오기 전 일요일에 이 사진을 공개한 시점과 뭐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만약에 이제 질문입니다가 아니고 나중에 이제 부모님에 관해 대해서 이게 굉장히 좀 저주스러운 행위였다라는 것을 같이 묶어서 올렸다면 이 소식을 접하고 좀 이재명 대표가 알아본 이후에 답변을 올린 것처럼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묘하게 2주 전인데 처음 발견한 것처럼 질문을 싹 올려놓고 또 댓글로 그걸 물어본 다음에 좀 있다가 또 그걸 알아가지고 딱 답변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의도가 있어 보여요. 순수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되게 기분 나쁘실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특히 무덤을 훼손하는 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것, 또 뭔가 좀 나쁜 애군이 들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충분히 행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제가 좀 의심스러운 건 이러한 사태까지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입장이나 이런 거에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좀 의구심이 들어서 저는 그게 좀 섬뜩하고요. 아까 이제 전재수 의원이 아무리 정치가 비정하고 상대를 멸하려고 하는 이런 지금 정치 풍토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재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어떤 정치인들이 했다라고 단정하시는 것은 저는 좀 동의할 수가 없고요.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화살을 겨누게 하는 그런 일종의 놀이를 어린이한테 시켰던 그런 단체가 있었죠. 그거는 그럼 선을 넘는 게 아닌가요? 그거는 분명히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저는 양쪽 다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금 대표 거는 정확히 누가 했는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이런 것을 정치적으로 이 대표에 이어서 그 의원들까지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너무 섣부른 해석이 아닌가. 그리고 본인들은 전혀 반성이 없는 오히려 적반하장의 해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민주당 대변인 논평도 나왔는데 일종의 한번 들어보시죠. 제1야당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 돌아가신 분들의 묘소마저 공격하는 패륜적 행태에 분노합니다. 더욱이 테러의 주술적 수단까지 동원되었다는 점이 경악스럽습니다. 다시 무속인들이 횡행하는 전 근대 시대로 회귀한 것입니까? 야당 대표를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금도가 있습니다. 부모의 묘소를 테러한 것은 사자에 대한 살인이나 다름없습니다. 민주당에서 민주당 대변인이 이렇게 논평을 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이게 주술적인 의미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답을 달았는데 네네. 저게 이제 주술적인 의미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단언할 수 없겠고 그리고 저 돌멩이에 쓰여 있는 글 다시 한번 좀 보여줄까요? 한 글자가 좀 명확치 않아요. 생자, 명자는 보이는데 저 뒤에 있는 마지막 한 글자가 뭔지 모르는데 이제 이 대표가 어디에서 자문을 받으신 걸로 보여요. 죽일 살일지 아닐지는 추정합니다. 확실치는 않은 상황이고 누가 어떻게 언제 누가 이런 걸 했는지에 대해서 이 대표가 지금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주술적으로 저주의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대표가 해석하기로는 어떤 저주의 의미로 일종의 주술적 테러를 가한 거다라고 이 대표는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 네네. 이모경 대변인도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 경찰 수사로 밝혀내야 될 것 같아요. 명명백백히. 이 경우에는 뭐 어떤 혐의가 있습니까? 법상. 뭐 일단은 봉분을 훼손하는 그런 의미 정도가 있고 법적으로 큰 처벌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 과연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한들 저기에 뭐 요즘 산소에다가 CCTV 달아놓는 사람들은 아주 뭐 고관 대장이나 재벌 정도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경찰 수사해도 별로 밝혀질 것 같지는 않은데 사실은 제가 종손이거든요. 제가 예. 20대 종손이라 저희 관리하고 있는 산소가 굉장히 많고 3월 초에 또 할아버지 산소에도 갔다 오고 했는데 요즘 저렇게 산소를 자주 가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봐도 그렇고. 그런데 어쨌든 그 아버지 산소 잘 모시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들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주술적인 걸로 하려고 하면은 돌멩이 하나에다 글씨 뭐 몇 개 써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죠. 거기에다가 뭐 극단적인 경우에 뭐 쇠꼬창이를 갖다가 박는다든지 지난번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그 관련된 산소에도 뭐 이상한 거 안 좋은 거 뿌리고 뭐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저거 가지고 그렇게 크게 생각을 갖다가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지금 대선 기간도 아니고 하다못해 당대표 선거 기간도 아닌데 누가 저렇게 쓸데없이 저런 짓을 했는지 참 의미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밝혀내서 처벌해야 할 것 같습니다. 꼭 뭐 제1야당 대표 조상의 봉분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한민족에게 있어서 어떤 부모님의 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어떤 의도로 간 남의 무덤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서 배상 방안을 정부가 공개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도 잡혔습니다. 한일 외교는 다시 회복에 탄력을 타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데 정부가 밝힌 배상 방안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대통령은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라는 의미를 밝혔습니다. 강제동원 해법을 밝혔는데 이게 대선 공약이었다라며 이 대한민국의 한일 외교 정상화의 중요성을 윤 대통령이 강조했습니다. 취임 초부터 외교부에 해결 방안을 주문했다. 국민들께 약속한 선거 공약을 실천한 것이다. 대통령의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으로 이런 발언이 있었고요. 대통령실은 이번 해법은 5년간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한 대통령의 책임 있는 결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소위 짧은 영상, 쇼츠 영상도 공개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우리 정부의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 동원 문제를 조속히 풀어내고 한일 관계를 안보, 경제, 문화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절실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했습니다. 김대중 오부치 정신을 계승해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책임은 모두 내가 진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했었던 것에 대한 계승이다라는 의미 강조도 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책임 내게 진다. 대통령실 책상에 있는 이 명패가 그런 뜻이죠? 그렇죠.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 그러니까 모든 비난은 달게 받겠다. 하지만 지금 한일 관계의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해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라는 이야기로 생각이 되고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한일 관계는 너무나 어렵죠. 그리고 반일 감정이 어쨌든 국민들 정서에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드린다는 건 사실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지지율을 까먹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린 이유는 제 생각에 이 일본의 정치도 역시 이제 우파의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들이 있는 한 한국이 원하는 만큼의 그런 배상과 책임을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뭐 대선 총선 치를 때마다 항상 뭐 이번은 한일전이다. 그러니까 토착외교를 응징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반한 감정이나 반일 감정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한일 관계가 정치적인 논리로 계속 휘둘리게 되면은 해법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1960년에 그 한일 기본 조약을 할 때 우리가 일본에서 돈을 받았지만 그 진짜 피해를 당하신 분들한테 제대로 안 가고 그냥 국가 발전을 위해서 막 써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국가가 그때 정말 죄송했고 그때 받지 못한 배상들을 우리가 지금 대신 해드린다. 그리고 일본이 우리에게 그렇게 깊이 반성하는 사죄를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저를 믿고 제가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로 설득하고 외교적으로 풀어나가겠다. 이 돈 받으시고 어쨌든 남은 여생이라도 편하게 사시고 나머지의 문제들은 제가 지도자로서 안고 가겠다라는 대국민 설득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저는 좀 이 반일 감정이라는 건 감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마음을 만져주는 감정적인 부분으로 호소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단지 한일 관계 개선을 해야 경제도 좋아지고 뭐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 그런 이익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고 접근하기보다는 국민의 그런 감정 정말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을 질 테니 나한테 좀 맡겨달라 이런 식으로 좀 더 호소하는 어떤 접근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이번에 쇼츠를 만드신 것도 그런 대국민 설득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잠시 후에 민주당과 정의당의 입장도 전해드리겠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방일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기업들도 배상에 참여하는 방안을 양국 정부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해 기업이죠. 피고 기업의 미쓰비시중공업 등이죠. 미래청년기금 참여를 방일하는 일정에 맞춰서 공식화할 걸로 보인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합의를 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요. 일본이 대통령 방일에 맞춰 낼 수 있는 성의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해 기업, 피고 기업이 배상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으로 사실상 합의가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배상안을 두고 찬반 양론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민주당에서는 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대통령실의 어떤 쇼츠와 대통령 발언도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결단이 아니고 대한민국 외교의 어떤 자존심,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절단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엊그제 일본의 외무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일본 외무상은 우리들이 피해자다. 우리들이 피해자고 역사적으로 강제 동원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엊그제 또 일본 외무상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외무상이면은 일본의 외교부 장관 아닙니까? 일본의 역사 교과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도 역사 교과서에 독도는 자기네 땅이고 일본의 식민 지배는 정당화했고 오히려 조선의 발전을 앞당겼다.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있고 더 나아가가지고 단 한마디의 사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인 우리 정부가 우리 대통령이 피해자인 우리가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단 한마디의 사죄와 반성, 배상을 하고 있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미 일본은 경제가 침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1인당 국민소득으로 따지자면, 구매력 기준으로 따지자면 대한민국 경제가 일본을 추월을 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무역을 해가지고 일본하고 단돈 1원짜리 하나 흑자를 보고 있습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일본과의 무역에 있어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삼성 휴대폰이 일본에서 팔리기를 합니까? 현대자동차의 현대기아차가 일본에서 팔리기를 합니까? 경제적 이득이 없습니다. 다만 있다면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서 한미일이 군사적으로 공조를 하고 북한의 핵 위협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군사적으로 유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도 가해자인 일본을 설득을 해서 한국 정부에 사과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취해야지 어떻게 피해자인 한국 정부를 자꾸만 이렇게 해가지고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 가려고 하는지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대통령 한 분, 한 정권이 역사를 다 규정을 하고
있던 역사를 없는 역사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제3자 형식의 이 배상 방식은 저는 늦었지만 접어야 된다. 이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 배상 방안을 두고 우리 사회에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렸듯이 김수영 교수와 또 전재수 의원의 발언을 통해서 이 찬반 양론의 핵심에 대해서 상세히 공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으실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과 민주당의 현수막 내용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찬반 여론과 별개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 발인 날에 이재명 대표가 정부의 배상 방안을 비판하는 집회에 나갔는데 거기서 이완용이 울고 갈 친일 정부다. 그리고 자위대 군합발에 등등을 언급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구류개교 심판하자! 대통령은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40년 직이라는 사람이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이완용이 울고 갈 일 아닙니까, 여러분? 연합훈련을 핑계로 자위대 군합발이 다시 한반도를 더럽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건과 관계없는 이야기들을 이재명 대표는 언급을 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지나친 친일 몰이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완용의 환생이냐라는 현수막을 당 지도부가 강제로 지역위원장들에게 달게 하라는 지시와 관련해서 이를 거부하는 사태가 보도되기도 했었는데 김연아 의원님, 한미일 군사훈련과 이 건은 별개고 한미일 군사훈련과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자위대 군합발로 한반도가 더럽혀지는 일 또한 또 별개의 일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도대체 저게 무슨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전날이 마침 그 전 비서실장의 발인 날이죠. 사실은 많은 언론은 이재명 대표가 좀 자숙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지만 그 예측을 깨고 저 장애 집회에 나갔습니다. 저는 감정적으로 되게 흥분 상태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본인의 만감이 교차하는 감정을 저렇게 좀 선이 넘은 발언으로 쏟아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본 문제 참 어렵죠.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좀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일본의 침탈보다 더 근대 우리가 경험했던 바로 6.25 전쟁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서 우리나라 국민만 피해 사상자, 포로까지 다 포함해서 피해자가 62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북한에게 이것에 대해서 사과를 받았나요? 어떤 보상을 받았나요? 왜 이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죠? 그런데 그런 북한에게도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햇볕 정책과 또 강압적인 대북 정책을 번갈아 씁니다. 그러면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강하게 자존심 주장하면서 또 일본의 대법원의 판결을 덮는 국내 판결을 얻어가면서 우리도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얻은 게 뭐가 있었나요? 그 이후에 사실은 북한의 핵 실험을 유사케 하는 여러 가지 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대북 관계, 북미 관계 다 더 냉각돼서 지금 외교가 정말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한번 북한에게 햇볕 정책을 쓰는 것만큼 아니더라도 한미일 공조에 관련해서 우리도 일본에게 전향적인 입장을 한 번은 써야 되는 게 아닌가요? 왜 그런 측면에서는 보지 못하고 무슨 이완용까지 소환해가면서 이렇게 정부 정책에 대해서 내용도 들어보지 않고 무조건 반대하고 비판을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굴욕? 자존심? 김여정, 그것도 김정은도 아니고 김여정에게 들은 삶은 소대가리라고 하는 그 발언에 대해서는 자존심은 다 어디 갔습니까? 왜 그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반대도 얘기 안 하시는지 정말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이완용의 환생이냐라는 현수막 내용 그리고 자위대 군합발을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것과 관련한 김연아 의원의 개인적 견해까지 들어봤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저 행사에 함께했는데 한 가지 논란이 생겼습니다. 소위 강성 지지자로 보이는 참여자들이
정의당 이정미 대표에게 욕설 내지 폭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굴욕적인 한일 회담을 여러분, 저희가 오늘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윤석열 굴욕인용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굴욕 외교 협상을 심판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주십시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때 정의당이 찬성 투표를 한 것과 관련해서 저 집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이정미 정의당 대표에 대해서 비난과 야유를 해서 결국 연설이 중단되는 사태가 나온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정의당 대변인과 민주당 대변인의 답변이 엇갈렸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굴욕 협상에 대한 국민적 분노조차 당리당략으로 이용하려는 민주당의 작태를 강하게 규탄합니다. 민주당은 극렬 지지자를 앞세운 편협한 이간질 정치를 그만두십시오. 현장에서 야유가 좀 많이 있었죠. 장애 농성에 나오신 분들을 다 일일이 어떻게, 그게 우리 권리 당원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 시민의 한 사람인지를 전혀 저희가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말리냐라는 답변입니다. 일각에는 뭐 일리도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야유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두 대변인의 논평이었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이 정의당 대변인 같은 경우는 민주당만의 당파성으로 오염시킨 행위다라고 굉장히 강력히 비판했거든요. 네네. 사실은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서 찬반 양론이 있듯이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도 함께 할래야 함께 할 수 없는 강들이 좀 있는 것 같군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그 측에서는 저 야유를 보낸 사람들이 뭐 일반 시민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봤더니 이제 내려갈 때에도 그 정의당 이 대표가 내려갈 때에도 그 연호된 것은 이재명 대표가 연호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그 부적절한 그런 행위를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신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지금 같은 시기에 야당들이 협조를 해도 그 모자랄 판에 저런 식으로 이렇게 골이 깊어지게 되면은 앞으로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같이 어떤 일을 그 도모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겠다.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대통령의 의전 실무를 담당하는 김일범 의전 비서관이 개인 신상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다는 보도를 두고도 말이 많습니다. 경질된 건 아니냐.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중요한 일정을 두고 핵심 의전 비서관이 사표를 낸 것 또한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추후에 상세히 전해드리죠.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월요일 아침 저희들이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